네,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의 국형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섬에 들어갔다가 이 곤란을 겪어가지고 제가 한번 좀 헤맸습니다. 이번 주에 수업을 저희가 못했죠. 그래서 제가 온라인으로 제가 영상으로 수업을 좀 대체할까 합니다. 다음 주 뵙고 강의하고 싶어가지고 중요한 얘기를 좀 많이 뭔 얘기를 하지? 중요한 얘기를 막 지금 수업이 막 들어가고 있는 판이라서 현장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그 저희가 저번 주에 강의하다 중간에 멈췄던 지역사회 진로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좀 아껴두고요. 저희가 뵙고 강의하고 싶어서 아껴두고 이제 청소년 정책에서 정책 기반한 청소년 활동론에 대한 부분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챕터 10이고요. 여러분 교과서는 10챕터니까 238페이지 되겠습니다. 238페이지 피시고 진행을 하면 되고요. 프로그램은 공모사업, 동아리 활동, 인증제, 포상제, 활동진흥센터, 지원 봉사활동, 청소년 교류활동으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이거는 이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아셔야 될 청소년 사업에서 공식적인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입니다. 프로그램 공모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근무를 만약에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하시게 된다면 이미 이제 시공비나 국도비가 포함돼서 기본 운영비가 나갑니다. 여러분들 인건비 포함해서 기관 운영비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 사업비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로 나가요. 인건비, 운영비, 그리고 사업비. 저희는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프로그램 진행하는 비용이고, 운영비는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뭐 공과금, 전기세, 뭐 전화, 뭐 이런 비용들이죠. 뭐 소규모 뭐 수선비도 들어갈 테고요. 운영비에 뭐 출장비도 들어갈 테고 이런 자질구레한 비용이 운영비에 몰리고요. 그러니까 인건비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죠. 그런데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이제 공모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청소년활동진흥원에 위탁을 줘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2년도부터 이제 진행이 됐던 사업이고요. 이제 2018년, 19년, 20년 지금도 현재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감안한 청소년 역량 프로그램, 민주시민 프로그램, 사회정서 프로그램, 뭐 스팀 교육, 메이커 교육 이렇게 막 여러 분야를 지원을 해주는데 아니 뭐 정해서 알려주면 되지 왜 이렇게 사업을 공모를 하나, 왜 사업을 기획하라고 하나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여가부가 이런 것들을 다 프로그램을 내려주는 만큼 영향이 없습니다. 청소년 활동진흥원도 어떤 프로그램을 해라라고 이렇게 줄 만큼 이렇게 영향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지도자가 중앙에 있는 사람들보다 좀 더 전문적인 역량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니 해야겠다라고 하는 걸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아니 교수님 예산 다 준다면서 무슨 또 계획을 또 세웁니까? 라고 여쭤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걸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2014년도부터 공모사업 참여를 했고요. 작년도까지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근데 공모사업 기한을 하다 보면 중요한 거 세 가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 지역에 지금 뭐가 필요하지? 우리 지역에서 지금 어떤 걸 해야 되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첫 번째 접근을 해요. 그래서 이게 문제야. 이걸 해결해야 돼.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사업의 필요성을 가지고 설득을 먼저 하고요. 두 번째, 그러면 어떤 기능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걸 고민을 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청소년 전문가 집단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되게 지역적인, 지역 친화적인 프로그램이죠. 왜냐면 누군가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해서 보니 이 지역사회에 지금 필요한 게 이거니까 이걸 한번 합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건 청소년 지도자가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누군가를 설득하는 되게 중요한 과정이죠. 그냥 가만히 계획서 쓰면 돈 주는 지자체 예산이 아니라 누군가를 설득해서 받을 수 있는 그 되게 자기주장적인 거고 그리고 지역사회에 친화적인 그런 사업인 거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대학 입학사 정관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진로 지도를 하다 보니까 그 선생님 아이들이 그 좀 생각하는 걸 그 말할 수 있는 아이들로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그 말한 걸 글로 쓸 수 있는 아이들을 좀 키워달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글이 되는 것, 이건 결국 내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지도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제안을 해라 그러면 제안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좀 심각하게 말해서 생각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고민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고민을 하지 않는데 예산이 주어지는 그 예산 안에 고민이나 생각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청소년 공모사업은 지도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지도자를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는, 지도자를 성장시키는 그런 사업이다라는 거죠. 이제 그 두 번째는 이제 공모사업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동아리 활동이나 어울마당이라는 게 있어요. 청소년 활동진흥법 2조에 이제 정의되어 있죠. 이제 그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 활동. 그래서 청소년 문화 활동이라고 해서 그 청소년 문화존이라는 옛날 이름이었고요. 지금 이름은 이제 어울림마당이라는 건데, 청소년들이 뭐 공연을 할 수도 있고, 뭐 체험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무슨 뭐 퀴즈 대회를 할 수도 있고, 요즘 이제 비대면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청소년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아리들이 다 나와서 동아리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끼를 발산하는 그런 장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댄스 동아리 아이들이나 밴드 하는 아이들, 보컬 하는 아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즘 힙합도 많이 나오고, 뭐 마술하는 아이도 나올 수가 있죠. 뭐 춤추는 아이들, 이렇게 무용하는 아이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림을 전시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뭐 글 쓰는 것들을 전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활동들의 결과물들을 모아서 하는 행사를 어울림 마당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행사 하다 보면 이제 뭐 이제 저희가 청소년 기관에서 개인적으로 모집을 해서 할 수도 있지만, 학교하고 연계해서 학교 추천받아가지고 아이들을 참여시키기도 하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저희가 영광에서는 이제 그 게임 대회를 지금 4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소년들이 원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데서 출발을 했었어요. 게임 대회 하면 한 200~300명 정도 참여를 합니다. 시골에 애들이 그렇게 많아? 애들은 많지 않은데 게임하는 애들 많더라고요. 이게 사실 아이들이 원하는 그 문화 이런 것들이 좀 접근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울림마당 문화 공연, 문화 체험, 아니면 뭐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예체능에 관련된 어떤 것도 다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행사를 이제 어울림마당이라고 하고요. 이 어울림마당 공식적으로 하는 지자체에서는 뭐 1년에 5번, 6번 하는 데도 있고, 저희 영광 같은 경우는 한 2~3번 정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대회가 있으면 이제 영광 군 대회라고 저희 아이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아이들의 스트레스 해소나 이제 그 아이들에 대한 문화 충족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또 친밀감 형성도 할 수 있고 하는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2017년도부터는 이제 2,500개 동아리를 지원을 해서 동아리 활동비도 지원을 하고 공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동아리를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시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공연, 봉사활동, 사회참여 뭐 이런 것들의 우수 동아리들을 시상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문화 마당이란 아이들의 자치활동이나 문화활동의 총집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름이 이제 문화존이었어요. 예. 옛날에 제가 초창기 청소년 지도사 할 때 그 문화존 했던 거 기억나네요. 아이들 공연, 그 사전 공연하고 그 월드컵 때 월드컵 하면 아이들 사전 공연하고 밤새 막 응원하고 막 이랬던 기억도 나요. 근데 청소년 공연도 되게 시민들이 좋아했었어요. 왜냐면 그 성인 공연하고 좀 다른 매력이 있어요. 어떤 매력이 있는지 아세요? 그 젊은, 힘, 무모함, 도전, 창피하지만 아이들 막 해보는 거. 부모님들 입장에서 꼭 유치원 때 그 재롱 잔치 할 때 앞에 가서 사진 찍으시는 것처럼, 그때도 여전히 부모님들도 되게 좋아하시고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보다는 이제 자기 또래 집단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들이기 때문에 그 공연 일반 시민들도 되게 즐겨하시고 기뻐하시고, 친구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요즘은 이런 공연에 이제 그 비대면 역량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공연하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 참가자 투표 이런 것도 막 해요. 그래서 참여형 그런 행사로 많이 발전하고 있죠.
아마 청소년 행사가 그런 그 비대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모험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련활동 인증제입니다. 수련활동 인증제를 왜 하냐면 청소년 수련시설에 관한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그냥 뭐 프로그램 한다고 모집하는데 그게 뭐 하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인터넷에 수련활동 인증제 딱 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그 프로그램을 여가부가 인증을 했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딱 떠요. 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목적, 결과물, 그리고 그걸 하면 아이가 어떤 성장을 하는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여가부에서 인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증받기가 쉽지는 않죠. 좀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프로그램 하는데 지도자들이 집중해야 되는데 인증제 받으려고 행정 업무가 더 많아지지 않는 거냐. 프로그램에 신경 쓰는 것보다 시스템에 인증하는 게 더 뭐 번잡스럽지 않느냐 이런 평가들도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 많지 빨리 숙달해서 인증제 프로그램을 많이 받는 곳일수록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지도자의 노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고제라는 게 있어요. 수련활동 신고제. 신고제라는 뭘까?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신고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신고제가 어디서 생겼냐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해병대 캠프에서 청소년들이 사망한 사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수련활동을 하기 위해서 안전대책을 얼마나 세워뒀는지 그 안전대책이 그 법에 합당한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과정에 신고제라는 것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수련활동 신고제에 신고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안전대책을 잘 세워놨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가 높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활동 인증제, 수련활동 신고제 이렇게 두 가지로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절차가 좀 간단하진 않아요. 좀 복잡해요. 컨설팅 먼저 받아야 되고 인증 신청한 다음에 프로그램 형식 요건 검사한 다음에 접수하고 인증 심사 받아서 인증 심의 받아서 인증 받으면 프로그램이 이제 인증 받았다고 올라가고 떨어지면 다시 재심의 보완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좀 이 과정을 좀 힘들어해요. 힘들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한 수십 명의 수련활동 인증제 심사원이 계속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닦고 조이고 하는 작업을 컨설팅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련활동 인증제를 하는 것은 저는 괜찮다,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련활동 인증 기준이라는 게 있죠.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조할 거냐, 그러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지도자는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할 건지, 그리고 공간 설비는 어떻게 확보되어 있고 안전관리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숙박위원 같은 경우는 숙박 안전관리 인력 확보, 뭐 영양관리사 자격 이런 것들을 보고요. 이동형 같은 경우는 거기에 플러스 돼서 휴식관리, 이동관리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야외 탐험활동 캠프 가면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겠죠. 그리고 특별 기준으로 위험도가 높으냐 아니면 학교 단체 숙박형이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다른 기준으로 프로그램 안전성을 검증을 합니다. 이제 기본형, 숙박형, 이동형, 학교 단체 숙박형 이렇게 있잖아요. 기본형은 3시간 이상 한 날 끝나거나 뭐 이런 회기로 숙박 없이 며칠에 걸쳐서 하는 것들을 기본형이라고 하고요. 숙박형 같은 경우는 이제 잠을 자는 거겠죠. 이동형은 계속 뭔가 자전거를 타거나 걷거나 수영을 하거나 배를 타거나 이동을 하면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학교 단체 숙박형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간부 수련회가 이제 이런 범주에 들어가겠죠. 수학여행 간부 수련회 체험 활동, 숙박형 체험 활동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이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그 수련활동 신고 의무제 주요 골자가 됐던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설 해병대 캠프 3사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수련시설에 근무하고 종사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이제 법적으로 이런 게 정해졌으니까 따르겠지만 문제는 이제 청소년 단체 또는 이제 사회복지기관에서 이제 이런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은 이 신고제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시설 종사자들에게만 강요를
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교 기관, 학교나 이제 수련 시설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안전 대책을 잘 세우지만 다른 곳에서는 이런 교육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좀 그 사각지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며, 그래서 사회복지사나 청소년 지도사가 같이 있는 분들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기획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전신고제라고 하죠. 이제 수련활동 인증제, 신고제 이렇게 두 가지 설명드렸는데, 두 번째 신고제인데, 이제 이게 그 사전 의무제로 안전을 답보할 수 있을지 사실 의문이 들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응급 요원으로 의사가 따라간다고 했는데 그날 당일날 안 따라갈 수도 있잖아요. 문서상은 있는데 실제는 없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수련 활동을 하려면 프로그램을 하는데 프로그램 그 운영 목적이 좀 더 중요해야 되는데 안전 대책이 더 중요하다 보면 이제 그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고, 이게 수련 활동에 불명확한 개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뭐 실내, 실외, 뭐 이동하지 않음, 숙박, 비숙박, 뭐 이런 걸로 나눠놨지만, 이런 걸로 수련 활동의 모든 범주를 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이게 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 신고제에 대한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전담보는 사전신고 의무 방식이 아니라 예상되는 위험 요소를 예측해서 안전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할 위치에 있는 자가 안전의 민감성을 가지고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 이 말인즉슨 청소년 스스로 일단 안전에 대한 개념이 좀 먼저 서야 되고요. 캠프장이나 이제 이런 수련 체험활동을 진행하는 책임자들이 안전의식이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자의 안전의식이 높아야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실제로 저도 이제 그 아이들 해외 캠프도 데리고 가보고 하면, 저는 그 여기 있으면 만만디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근데 외국만 나가면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뭐 이동할 때, 아니면 이제 자유시간, 아니면 뭐 숙소에서 이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뭐 나가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해외여행 가면 다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그러거든요. 근데 뭐 머리도 곤두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한테 좀 잔소리하는 사람 역할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 수련 활동이나 캠프 같은 데 가시면 그런 사람 꼭 있어야 돼요. 다 같이 정신 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도보다 더 중요한 건 지도자의 안전의식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수련 활동 관련 주체에 대한 요건인데, 이제 보시다시피 기초자치단체 신고 서류를 갖춰서 14일 이전에 하셔야 돼요. 누구한테 한다고요? 지자체한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활동진흥법에 따르면 비영리단체, 그리고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경우나 부모나 보호자가 참여하는 경우,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에 따라서 이게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게 이제 사실 좀 현실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신고제 현황을 보시면 이제 수련 활동자 주체자가 이제 소재지 지자체에다 하는 거고, 신고를 누가 하냐? 수련 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 꼭 의무자가 아니더라도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이제 그 안전 대책을 잘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고, 14일 이전에 해야 되고요. 누굴 데려갈 때 해야 되냐?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데리고 갈 때 해야 됩니다. 신고 대상 활동 범위를 보시면 숙박형과 비숙박형 나뉘잖아요. 신고 대상을 보면 비숙박중 일부, 그러니까 150명 이상이 되는 수련활동,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 이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이 돼 있는데 야외 나가는 건 그냥 다 위험하다고 그냥 보시고 신고하시면 되고요. 숙박형 같은 경우도 이동 숙박이나 고정 숙박 등 밖에 나가서 잔다? 그럼 무조건 그냥 하셔야 돼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수련활동 신고제는 아이를 데리고 실내에서 여기서 하는 간단한 프로그램 아니고서는 그냥 밖에 나가시면 다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아마 본 강의에서 한 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국제포상협회에서 이제 귀족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학자들이 1950년대 고안해낸 청소년 자기개발 성장 프로그램을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라고 합니다. 금장, 은장, 동장으로 나뉘고요. 이제 프로그램이 그
봉사활동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이 봉사활동이 그냥 내가 그냥 어디가 청소하는 게 아니라 내 재능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이제 아이들 기획을 하게 하고요. 자기 개발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게 합니다. 같이 공동체 스포츠 활동도 시키고요. 야외 나가는 탐험 활동도 해야 됩니다. 딱 봐도 신고해야 되겠죠? 뭐요? 탐험 활동이요. 신고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금장 단계에서는 합숙해서 모르는 사람하고 4박 5일 동안 이제 자기가 이제 모르는 사람과 함께 하는 활동들을 하면서 그 이렇게 대인관계 형성이나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마지막까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 5가지 금장에 포함되어 있고, 동장, 은장, 금장 단계적으로 합니다. 동장, 은장은 합숙 빼고 4가지 활동하고요. 금장만 합숙이 포함된 5가지 활동이라는 거.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시간이 있잖아요. 12시간, 12시간, 12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시간 계획을 본인이 스스로 세워가지고 시스템에다 올리는 거예요. 사실 대학생도 뭐 수강 신청할 때 어떤 수업 하면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청소년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는 자신이 계획을 해서 자신이 수행을 해서 자신이 성취 목표를 달성하는 지극히 주도적인 자기성장 프로그램이죠. 청소년 성취 포상제는 저희가 이제 그 세계 사무국에서 2008년도에 저희가 독립 운영기관으로 한국 사무국이 설치가 됐어요. 청소년활동진흥원에 설치가 돼 있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도 프로그램을 잘 열심히 하는 기관이다, 그런 사무국이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이런 국제적인 그 네트워크를 가진 청소년 성취 포상제를 따서 한국형 자기도전 포상제라는 걸 만들었어요. 대상이 달라요. 국제형은 중학교 2학년 이후, 그 이전에 초등학생 단계에서는 자기도전 포상제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똑같고요. 시간만 줄어듭니다. 그래서 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자기도전 포상제는 연령이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이렇게 되어 있죠. 합숙 활동은 없고 4개 활동만 진행을 하면 됩니다. 활동진흥센터라는 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앞에 강의하면서 계속 청소년 활동진흥원 얘기를 했잖아요. 여성가족부 산하에 청소년 활동진흥원이 있고, 청소년 활동진흥원은 각 시도 지역에 청소년 활동진흥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활동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을 시도 단위에서 컨트롤하고 이렇게 전파하고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 활동진흥센터는 그 시도에 속해 있는 시군구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과 같이 연대해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진행하는 사업으로는 이제 활동 현장 역량 증진 지원에서 청소년 지도자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두 번째, 활동 정책 개발 및 실행. 이거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정책적인 접근이에요. 그래서 시도에서 이제 사업을 개발할 수도 있고, 시군구에 사업 모델을 내려보낼 수도 있겠죠. 청소년 정보자원 관리 시스템은 그 시도에 있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내용이 뭐가 있는가라고 하는 걸 정보를 모아가지고 홈페이지에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 정책 수행 인프라 관리에 대해서는 청소년 활동 그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는 거죠. 시군구에서 그 도에서 청소년 청소년 참여위원회, 이제 도 단위의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운영하기도 해요.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뭐냐면 각 시군구에 그 시군구에 있는 청소년 정책을 제안하는 청소년 정책기구거든요. 그 정책기구의 도기구가 이제 활동진흥센터에서 운영을 하겠죠. 그래서 도 지역에서는 그렇게 시군구에 있는 청소년 자치기구들을 연대하는 그런 인프라 작업을 하는 겁니다. 결국 청소년 활동진흥센터는 직접 프로그램을 하는 곳이 아니라 각 시군구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센터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1995년 대통령 자문기구에서 그 531 교육개혁 방안에서 청소년 자원봉사를 의무 교육과정에다가 산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만연한 물질만능주의와 부모의 지나친 보호 속에서 성장한 노년한 청소년이 남을 배려하기보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풍조가 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인성을 함양하고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자원봉사를 음습으로 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청소년 자원봉사 도입의 배경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봉사활동이 점수가 돼가지고 아무데나 가서 아무거나 해요. 그죠? 아이들이 중요한 건 봉사활동 인정하냐 안 하냐가 중요해요. 이 봉사활동을 하는 것들에 대한 기획이나 사전 조사나 그리고 대상자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 하지 않아요. 그냥 전화해요. 선생님 저도요 봉사활동 할 수 있어요? 뭐 할 건데? 선생님 시키는 거요. 이런 젠장. 맨날 시키는 것만 해요 애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학교 현장에서도 잘 교육이 중요하게 되진 않아요. 했냐 안 했냐를 보지 어떤 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은 많이 하지 않죠. 그래서 좀 안타까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은 처음에 2008년도에 시스템 개발을 했고요. 12년도에 이제 청소년 그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 두볼넷이라고 청소년 봉사활동이 봉사활동 인정하는 게 크게 두 개죠. 1365가 있고 두볼넷이 있어요. 1365는 사회복지 쪽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두볼넷은 청소년에서 운영하는 그런 청소년 전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볼넷을 많이 사용하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1365를 많이 사용하죠. 예, 왜냐면 1365는 대학생까지도 쓸 수 있으니까요. 물론 두볼도 쓸 수 있습니다만 두볼은 청소년 기관에 좀 제한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 활성화는 1365가 솔직히 잘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자원봉사 포탈이라고 해서 VMS라는 시스템이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1365가 더 커져버렸죠. 그래서 이제 17년도 보면 이제 활동기능 정보 시스템하고 여기는 1365하고 VMS가 통합되고요. 활동기능 정보 유스.go.kr하고 우리 저기 두볼넷하고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청소년 활동 정보 시스템 안에 그 봉사활동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국제교류 활동, 자유학기제 연계, 국제청소년 성취 보상제, 청소년 활동 정보, 그리고 두볼넷까지 이렇게 포함이 돼가지고 활동 정보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이제 그 두볼넷에서 하실 분 두볼넷 검색하면 여기로 들어가요. 활동진흥 정보 쳐도 두볼넷으로 연동이 돼요. 그래서 하나로 통합됐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 인증터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 봉사활동을 아무 데서나 할 수 없거든요. 봉사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청소년 지도자면 좋겠지만 사회복지사도 되고요. 이렇게 병원 쪽도 되고요. 그리고 요양시설, 노인시설도 돼요. 그래서 그 시설이 봉사활동 인증터전에 등록을 하면 그 시설에서 봉사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이제 교육원 이런 데에서도 봉사활동 인증터전 하신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청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보시다시피 청소년 기관 단체, 사회복지기관 시설, 문화예술시설 단체, 체육관광시설 단체, 의료보호시설 단체, 기업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형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실 이런 단체들에서 아이들을 좀 지도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안타깝죠. 선생님 실수할 겁니다. 실수할 거예요. 국가 간 청소년 교류 활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전면 중단되어 있긴 한데요. 그 여가부나 각 시도에서 국제 캠프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다 대부분 해요. 광주시에서도 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이제 그 청소년들 간의 교류를 지원을 하는데 제가 이제 국제 캠프를 이제 단연간 운영도 해보고 참여도 해봤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 어렸을 때 야영 활동 가면 거기 가면 청소년 지도자 선생님들 있잖아요. 막 레크레이션도 해주시고 막 하는데 며칠 같이 먹고 자고 하다 보면 정들어가지고 막 헤어지는 날 울고 막 했던 기억. 우린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여고니까요. 우린 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그렇게 감수성이 풍부하죠. 근데 더 강력한 감수성이 어디서 나오냐면 또래 집단에서 나옵니다. 그 청소년들 국제 캠프를 할 때 보면 끝나고 나면 막 울고 불고 난리 나요. 막 끝나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막 그 SNS 활용해가지고 막 서로 막 얘기해요. 막 영어도 못하는데 SNS 세상에서 영어 필요 없는 거 아시죠? 영어 못해도 아이들끼리 다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한일 청소년 캠프도 최근에 진행을 했었는데 서로 한국말도 모르고 서로 일본말 모르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요즘 그 SNS가 너무 좋아져가지고요. 자기는 한국말로 하고 얘는 일본말로 하는데 서로 막 번역해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채팅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연락만 할 줄 알았더니 일본 애들이 한국 들어오면 연락해서 만나고
한국 애들이 또 걔네들 본다고 일본 갑니다 또. 와. 근데 국제교류라고 하는 것들은 하다 보면 참 다양한 문화들을 정말 그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이제 참 대륙별로 아이들 특징도 있어요. 그 이렇게 러시아 대륙 아이들 보면 동구권 아이들 보면 약간 우리나라 옛날 그 아이들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약간 경직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고요. 그 좀 아프리카나 진짜 좀 미안합니다만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쪽에서 오는 청소년들 보면 좀 가난한 마음이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조금만 해주면 걔네들 되게 고마워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해줘도 하나도 안 고마워하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애들, 동아시아 쪽 애들, 또 뭐 미주 이쪽 애들, 유럽 애들 뭐 해주는 거 별로 고마워하지 않아요. 하도 받아버릇해가지고. 근데 이제 어려운 대륙에서 온 아이들은 뭐 조금만 해줘도 되게 고마워하죠. 근데 뭐 그런 부분 떠나서 되게 그 대륙별 특징들 많이 드러내는 것 같아요. 미국 아이들 안 그래도 지네 나라에서 자유로울 텐데 여기 오면 막 더 자유로워져요. 유럽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뭐 저런 생각을 하는 놈이 다 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놈들이 되게 많아요. 사고가 자유로운 거죠. 그 동남아시아 요즘 분위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쪽 아이들은 그 우리나라 꼭 새마을 운동할 때 아이들 같아요.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부자가 되겠다, 뭐 내가 잘 살겠다, 뭐 이런 목표 막 가지고 중국 아이들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아이들은 거기다 대면 좀 이렇게 약간 루즈해졌죠. 예, 고생하지 않으니까 고생하지 않는 나라 아이들 특징이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물론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건 우리나라 아이들이 아주 빠릅니다. 이건 뭐지 저건 뭐지 하면서 막 쏙쏙쏙 받아들여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사고가 좀 자유롭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유럽 아이들, 우리나라 아이들, 뭐 미국 아이들 많이 그런 것 같고 그 미국 아이들 보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다들 미국 아이들이 뭐 술 담배도 빨리 하고 뭐 남자 여자친구 이성에 관련된 뭐 성에 대한 경험도 좀 빨리 하고 다 이런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제가 몇 년 동안 보면서 그 오해를 깼어요. 잘 사는 집 아이들은 되게 보수적이고요. 좀 이렇게 부모님이 노하우 먹이는 집 아이들은 한도 끝도 없이 자유롭더라고요. 나라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사는 그 상황, 환경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나. 그래서 국제교류 프로그램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네요. 네. 이제 한중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되게 오래됐죠. 이제 우리나라 와가지고 홈스테이 하기도 하고 우리도 거기 가서 홈스테이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중 교류가 좀 가장 좀 빨리 시작됐고 그 비용적인 부분으로도 좀 많이 부담이 적고 그러면서 가장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도 산시성인가 거기랑 협력해서 하시던데 이렇게 아마 시도에서 이제 이런 그 중국의 한 지역하고 협력해가지고 진행하는 데가 많고요. 한중일 청소년 우호의 만남 미래 포럼도 진행이 되는데 우리는 일본 싫어하잖아요. 아이들은 안 그래요. 이게 새로운 세상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열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편견 없이 과거에 있었던 일, 과거사는 물론 그 과거의 문제죠. 우리 선대들의 문제고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아이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부감 없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중일 포럼 가서 많이 느꼈습니다. 해외 체험 프로그램 엄청 확산됐었죠. 이제 꿈과 사람 속으로 이거 되게 유명한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청소년을 세계 주역으로 이 프로그램도 이제 국제회의 행사 참가단 여가부에서 직접 운영했던 프로그램인데 전 세계적으로 나갔죠. 인기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 준비했던 아이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끊겨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제 청소년 기관에서 근무할 때 알아야 될 대표적인 프로그램 이름들을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사실 이런 프로그램은 우리 선생님들이 자원봉사자로서 옆에서 이제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청소년 활동가로서 참여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할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학부모로도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게 된다면 청소년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청소년 지도사들이 어떤 사고를 하고 있는지 청소년 상담사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도 같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 사업이 이렇게 국가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에서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지만
지금 시대에는 지역사회에서 어떤 대안을 내놓느냐라고 하는 게 우선된 가치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의 청소년을 모두 같은 방법으로 교육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지역, 우리 동네, 우리 마을, 여기서 필요한 내용들이 우리의 마을 교육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프로포절하고 제안해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저희가 우리 지역 특징의 프로그램을 도입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수업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맞아. 응, 맞아. 숙제 있습니다, 숙제. 제가 올린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께서, 뭐 책 내용에서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단톡방에다가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할 거고요. 그리고 그 질문이 없으시더라도 수업 들으신 내용을, 50장 이내로 단톡에다가 기록을 해주시면, 아, 강의를 들으셨구나 라고 제가 알고 출석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학교에서 만나요. 제발요.